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사랑의 유형을 알아보죠. 첫 번째, 줄리엣을 향한 마크의 짝사랑입니다. 마크는 절친 피터와 결혼한 줄리엣을 짝사랑하며 마음을 숨겨왔고 결혼식장에서 몰래 줄리엣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마크가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았던 줄리엣이 결혼식장 영상을 보고 실은 마크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고민하던 마크는 결국 스케치북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줄리엣은 마크에게 감사의 키스를 한 뒤 돌아갔고 마크는 마침내 짝사랑의 마침표를 찍게 되죠. 스케치북 고백시는 로맨스 영화계의 길이 남을 명장면입니다. 다만 친구 아내에게 사랑 고백하고 친구 아내가 키스해주는 건 오늘날 사랑의 윤리와 거리가 멀긴 하죠. 그냥 집어치우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본다면 마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이타적 사랑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그는 줄리엣을 사랑하지만 도덕적 이유로 숨깁니다. 줄리엣은 마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마크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거리를 둔 것이죠. 스케치북 고백은 마크가 자신의 사랑을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행동으로 줄리엣과 피터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마침내 끝내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마크는 자신의 사랑보다 줄리엣과 피터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감정을 성숙하게 처리합니다. 이는 사랑이 반드시 이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임을 보여주죠. 이들의 과거를 상상해 본다면 마크는 절친의 연인을 사랑한다는 죄책감에 줄리엣에게 거리두며 고뇌했을 겁니다. 줄리엣과 피터의 결혼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랑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을 마크를 생각해보면 스케치북 고백이 단순히 자기 감정의 해소를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의식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랑의 성숙함과 이타적인 면을 보여주죠. 두 번째, 샘을 향한 다니엘의 사랑과 조안나를 향한 샘의 사랑입니다. 다니엘은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근심에 빠져있는 양아들 샘을 걱정합니다. 다행히도 샘의 근심은 엄마의 그리움이 아니라 짝사랑의 고통이었고 안도한 다니엘이 샘의 첫사랑을 위해 발벗고 나섰죠. 샘은 친구 조안나를 꼬시기 위해 악기도 배우고 출국하는 조안나에게 노룩 패스로 달려가 마음도 전해 조안나의 마음을 움직여 샘의 짝사랑이 성공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다니엘과 캐롤도 잘 돼가는 듯하죠. 샘을 향한 다니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사랑으로 강해지는 정서적 연결은 각자의 성장과 삶의 의미도 찾게 만들었죠. 다니엘과 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넘어 동반자적 유대감을 가집니다. 샘이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작은 고민으로 생각했지만 샘의 진지함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를 진정한 사랑의 동반자로 대하죠. 다니엘은 샘의 짝사랑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조언자이자 친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는 샘이 공항에서 그녀에게 용감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샘의 사랑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듭니다. 샘은 조안나를 향한 사랑을 통해 감정적으로 성장하며 사랑의 기쁨과 용기를 배우죠. 다니엘과 샘은 상실의 슬픔을 함께 극복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죠. 세 번째, 데이비드와 나탈리의 사랑입니다. 첫날부터 실수하는 비서 나탈리의 인간적인 모습에 독신 총리 데이비드는 호기심이 생겼고 이는 점차 관심으로 변했죠. 그러다 나탈리의 마음을 오해하고 데이비드는 나탈리를 정근시키지만 뒤늦게 자신을 향한 나탈리의 마음을 안 데이비드가 나탈리를 찾아가 마음을 전하고 둘의 사랑은 성공하죠. 데이비드와 나탈리는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은 낭만적 사랑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데이비드는 나탈리의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에 끌렸고 나탈리는 데이비드의 친근하고 인간적인 태도에 매력을 느꼈죠. 데이비드는 총리로서 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지만 나탈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혹여나 나탈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총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을 받더라도 데이비드가 전혀 상관하지 않을 거란 게 느껴지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서로에게 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탈리를 찾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장면은 사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한 데이비드의 모습을 보여주죠. 네 번째, 미아를 향한 해리의 갈등과 카렌의 사랑. 미아는 직장 상사이자 유부남인 해리를 유혹합니다. 마음이 흔들린 해리가 미아에게 목걸이를 선물하죠. 이를 알게 된 해리의 부인 카렌은 이 사실을 언급했고 결국 해리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가정을 지키려 하죠. 해리와 미아는 금지된 사랑과 위험을 드러내는 반면 해리와 카렌은 신뢰와 배신이라는 현실적인 사랑을 드러냅니다. 해리는 미아의 유혹에 흔들리며 욕망과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해리는 미아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하며 자책하죠. 미아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해리를 유혹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주력할 뿐 해리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감을 보이지 않죠. 해리의 배신을 알게 된 카렌은 용서와 단절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해리와 멀어지지만 가족을 위해 현실을 직면합니다. 카렌의 사랑은 실망과 상처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죠. 다섯 번째, 제이미와 오렐리아의 사랑입니다. 작가 제이미는 자신의 애인과 남동생의 불륜을 본 충격으로 프랑스 시골로 떠나고 영어를 모르는 포르투갈 여성인 청소부 오렐리아를 만납니다. 그러다 오렐리아의 실수로 강에 원고를 빠뜨렸고 원고를 건지기 위해 둘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둘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질 즈음 오렐리아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제이미에게 키스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후 제이미는 빡세게 포르투갈어를 배운 후 포르투갈에 가서 오렐리아에게 고백했고 둘의 사랑은 성공합니다. 제이미와 오렐리아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의 유형으로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넘어 감정적 교감을 중요시하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제이미가 포르투갈어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은 단순히 언어의 장벽을 극복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진심이 모든 차이를 초월할 수 있음을 상징하죠. 이는 사랑이란 감정의 교환을 넘어 상대방의 배경과 정체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성숙한 자세를 포함한다는 점을 보여주죠. 여섯 번째, 사라와 칼의 사랑과 사라와 친오빠의 사랑입니다. 오랜 시간 직장 동료 칼을 짝사랑한 사라. 운 좋게도 칼이 사라에게 마음이 있었죠. 둘은 좋은 시간 보내려 하지만 병을 앓는 친오빠의 전화로 무드가 박살나버렸죠. 결국 사라와 칼의 사랑은 실패하고 사라는 친오빠와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사라와 칼은 보편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친오빠를 향한 사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친오빠는 사라에게 끊임없이 의존하고 사라는 자신의 삶을 오빠를 돌보는 데 바치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죠. 이는 그녀에게 감정적 고통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폭행까지 시도하는 친오빠를 인내로 감싸려는 사라의 모습에서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랑은 때로 외부 요인으로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일곱 번째, 콜린의 불장난 같은 사랑. 번번이 여자들에게 거절당하는 콜린은 미국 여자와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콘돔을 가득 산 뒤 미국으로 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죠. 콜린의 사랑은 깊은 정서적 유대보다는 즉각적인 인정과 쾌락을 기반으로 하는 육체적 사랑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콜린의 사랑은 우연과 행운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적 차이를 활용한 유쾌하고 가벼운 로맨스로 그려집니다. 영국 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술집과 여성들의 집으로 이어지는 전개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는 가벼운 사랑을 표현하며 다소 코믹한 분위기를 띠죠. 콜린의 사랑은 성숙하지 못한 형태로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외적 매력과 순간적 쾌락에 집중합니다. 이로 인해 사랑보다는 일종의 유쾌한 모험으로 비춰지죠. 여덟 번째, 빌리 맥과 조의 브로맨스입니다. 원로 가수 빌리와 매니저 조는 오랜 생활 함께한 파트너입니다. 한창 잘 나갈 때 막 살아버린 빌리는 긴 방황을 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도 조는 빌리를 계속 보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뒤 마침내 빌리의 앨범은 1위에 등극했고
과거처럼 뜨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려 했던 빌리는 갑자기 조의 집에 찾아와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친구와 보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죠. 빌리와 조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진우정을 보여줍니다. 조는 빌리의 실수와 무례를 감내하며 항상 지원했습니다. 조의 헌신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 빌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충성심을 보여주죠. 빌리 역시 영화 후반부에서 조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조와 함께 보내는 선택은 빌리가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이죠. 빌리와 조의 이야기는 사랑이 로맨스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관계는 헌신과 진정성 있는 유대감을 통해 우정을 나누는 동반자의 가치를 보여주죠. 이 외에 주디와 존의 사랑도 있는데 이들이 성인 영화배우 커플 설정이라 안타깝게도 한국에선 통편집 당해버렸군요. 어쨌든 오늘은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사랑의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